하는 인터뷰에서는 샤인입니다. 자, 또 왔습니다,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 연말정산 journey. 어떻게 올해는 연말정산 잘 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맨날 까먹어. 아, 할 때마다. 잠깐만, 지난번에 우리 세무사님이 친절한 계산법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그런데 제가 토해냈어요. 연말은 못 써요. 어머, 어떻게 피 같은 16만 원. 자, 우리 시청자 가족분들에서도 이렇게 나는 오히려 토해냈다 라는 분들이 계실까봐 매해 조금씩 바뀌는 이 연말정산 확 한 번에 제대로 정리해 주시러 오늘의 이 엑스퍼트 세무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3월에 이 보너스 월급을 더 많이 두둑히 챙겨가라고 우리 세무사님 나와주셨어요. 이영준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준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 초년생들에게 사실 한두 푼이 다 귀하고 아쉽잖아요. 우리 세무사님이 오늘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저니가 뭐라고 하던데 연말정산을 왜 1년에 한 번씩 해서 자기를 까먹게 하냐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그 연도에 있던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2020년도에 연말정산 하셨던 거는 2020년도에 벌어들였던 소득에 대해서 2020년도에 세법을 적용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죠. 아, 그해 벌어들였던 거는 그 해 세법을 적용해요. 네, 그럼 이게 세법이 바뀌면 우리 연말정산도 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2021년도에도 또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2021년도 세법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하셔야지 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이렇게 돈 받을 때 어차피 그때그때 신고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네. 저희가 급여를 받으실 때 월 급여액이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200만 원 다 안 받잖아요. 아, 180 얼마 막 이렇게. 맞아요. 예, 예, 예. 거기에는 세금이 있고요. 어허. 그리고 사대보험료 있을 거예요. 아, 맞네. 네. 네. 그 세금이 대충에 계산한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떼고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선납하는 형식이에요. 아, 정확한 게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약식으로 냈던 세금들을 다 누적을 한 다음에 오케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FM대로 어. 정확하게 내가 내야 되는 세금, 뭐 인적공제라든지 세액공제를 다 적용한 다음 내가 낸 세금과 비교해서 많이 선납을 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으면은 그만큼 토해내는 거죠. 저니처럼.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를 따져주는 거네요, 연말정산이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중에서 너무 헷갈리는 거 있었거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무슨 차이입니까?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게 소득공제예요. 소득 자체를 공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는데 어허. 그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게 세액공제 신고고요. 그러면 세액공제가 더 좋은 거네? 이렇게 막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게 딱 세액인데 거기서 공제해주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 보통 한 15% 세액 공제를 해줘요. 네. 근데 소득 공제 같은 경우는 곱하기 세율을 한 만큼 세액이 절감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세법의 세율은 한 45%까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100만 원 소득 공제를 받는데 45% 세율 구간이라면 전 45만 원의 세액을 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중에 뭐가 유리한지는 계산해봐야 돼요. 아니, 이거를 그냥 하나로 일원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나눠 놓을까요?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고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 똑똑해요. 예로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B는 소득이 200만 원이고요. 오케이. 근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100만 원, 세액공제는 10만 원. 그리고 소득의 차이가 있으니까 세율은 A 같은 경우는 6%, B의 경우에는 35%. 세율이 적용돼 있다고 가정할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100만 원이고 세율이 6%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6%를 곱하시면 6만 원이 세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죠. 네네. 그러면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니까 1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네. 소득공제로 세액은 6만 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6%에 대해서 세액 감소한 효과가 발생이 되고요. 네.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세액 감소 효과를 얻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B는 100만 원 소득공제 금액에 35%를 곱하시면 네. 세액 감소 금액은 35만 35만 원이에요. 원. 네, 네. A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네네. 그리고 세액 공제는 동일하게 10만 원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득 공제로 인한 세액 감소 효과는 약 17.5%.
200만 원에서 35만 원이니까. 네, 네. 그리고 세공제는 5% 정도.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공제를 나눈 이유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둬야 되는 것들은 소득공제로 놔두고 세공제 같은 경우는 네. 조세 형평을 따라야 되는 것들은 세공제로 나누어 놔서 약간의 조세 형평 실현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소득이 많고 세율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를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네요. 아. 세공제는 소득이 좀 낮고 세율이 낮으신 분이 노려보시면 좀 더 좋은 연말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저 IQ가 한 5쯤은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아니 이거를 좀 심플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분명히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양가족에 대한 것과 뭐 소비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 기준이나 조건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양가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요. 기본공제가 우리가 아는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게 네, 기본공제거든요.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그 생활비가 많이 지출이 되겠죠. 네. 자녀가 있으면 먹는 거라든지 입히는 거라든지 돈이 더 많이 들 거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뭐 식대라든지 뭐 의료비라든지 이런 지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준이 없이 막 적용을 해주면 막 사돈에 팔촌에 뭐 모르는 사람까지 갖고 와서 나 부양가족 이만큼 많으니 세금 나 이만큼도 안 내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기본적으로 진짜 부양을 하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세법에서는 부양 가족에 대한 기준을 나이와 소득을 총 두 가지의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요. 네. 나이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부양 가족은 부양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애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자신의 경제력으로 자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자녀한테 내가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같은 나이인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부양가족인가요? 아니죠. 자녀 같은 경우는 20세 미만 이하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20세 이하이면 부양가족을 등재할 수 있는데 요즘에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네. 1년에 소득이 100만 원 이상 있으신 자녀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저보다 소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런 자녀는 환영이죠. 네. 근데 그거 이외에 추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인적공제 대상 중에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또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경로자 우대 공제가 있고요. 만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다면 1인당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를 더해주세요. 아, 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만 70세 이상이에요. 저희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근데 아버지가 연금을 받으세요. 그것도 해당되나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돼요. 일정 금액 이하의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인적 공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해당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아, 두 번째로 장애인 공제인데요. 부양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1인당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녀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요? 부녀자면 저 같은 부녀자? 부녀자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총 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이신 자로서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50만 원 정도로 공제해 줍니다. 아, 이거 그럼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네, 거예요? 부녀자. 그러니까. 네. 오, 신기하다.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남자는 적용 못 받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시는 사람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네. 만약에 여성으로서 배우자 없이 부양 가족인 자녀가 있다면 잠깐만,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없어. 근데 아이를 키우고 있어. 오, 잠깐만, 그러면 엄청 많이 해당될 건데? 그럼 부녀자에다가 한부모니까 150만 원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안 냈겠죠? 그렇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중복 적용이 안 되세요. 자연스럽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금액상으로는 당연히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시겠습니다. 요 두 개만 서로 중복 적용이 안 되고 딴 것들은 중복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와, 이게 챙길 게 많네요.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비는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고 계신 게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실 거예요. 맞아.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셔야지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맞아. 근데 그 25%가 도대체 뭐냐? 일단 기본적인 세법에서는 총 급여액의 25%를 최저생활비로 봅니다.
아, 그래서 25%예요? 아, 누구든지 월급여의 25%는 최저 생계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25% 이상을 쓰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과소비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세금 내야 될 돈이 줄어들었겠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25% 이상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연말정산 다 했어요. 배운 걸 활용해서. 그런데 우리 저니처럼 환급은 받기는커녕 뱉어내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아, 저도 이제는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전화를 엄청 받아요. 환급 나올 때 뭐라 안 해요. 전화도 안 와요, 일절. 아, 근데 세금을 냈는데 그 단위가 점점 커지거나 어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 나와버리면 그때서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나라 세법이 잘못된 것 같아. 회사가 이상하다고. 내 돈을 자꾸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절세 포인트를 많이 못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네. A,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허. A, B 모두 미혼이고 부모님과 별도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별도로 없다고 할게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세율은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A라는 친구분은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넣은 거죠. 오케이. 따로 살고 있지만. 근데 B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나 혼자 사니까 나만 넣고 연말정산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경우 A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 대해서 150만 원씩 두 명이니까 300만 원이 소득공제로 들어가게 되고 와. 네네. 그에 따른 세율 10%를 적용을 하면 30만 원이 세이브되는 거야? 세이브가 되는 거죠.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원래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인식이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은 취업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생계를 따로 살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20세 이하이시면 아, 네네. 부양가족으로 되고 그거에 대한 교육비도 세공제까지도 가는 거죠. 그렇겠네. 그 20세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나이 기준인가요? 많이에요. 오, 많이면 대학교 한 1, 2학년까지도 좀 비벼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적공제를 넣으면 연말정산에 그만큼 유리한 점이 되는 거죠. 와, 이거 꿀팁인데요? 혼자 나와서 사시는 여러분, 확인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잖아요. 자, 올해는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의료비 중에 난임 치료비가 있다고 하면요. 20% 세공제가 들어가고요. 아, 네네. 그리고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또 15%에 대해서 세공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총 의료비 중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난임 치료비,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의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700만 원 한도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와, 복잡하다.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추가로 좀 아셔야 되는 의료비들이 조금 있어서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네. 일단 의료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이 되고요. 안경 구입비, 렌즈 구입비까지도 의료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대신 요즘은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네네, 그럼요.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으신 부분은 저희가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이 아니신 거예요. 결국 내가 의료비를 지출했고 실손 받은 금액은 거기서 빼줘야 되는 거죠. 아, 저 그런 적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저 아는 친구 중에 이 눈썹이 자꾸 얘 눈을 이렇게 찔러서 어쩔 수 없이 눈의 건강을 위하여 쌍꺼풀 수술을 한 친구가 네.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성형외과 가서 쌍꺼풀 수술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검하수라는 거는 치료 목적이에요. 그게 쌍꺼풀 수술이죠, 결국에는. 네. 근데 안과에서 하면 의료비 공제가 돼요. 치료 목적으로 돼요. 하지만 그거를 성형외과로 가면은 이건 미용 목적으로 되는 거죠. 아, 어디서 받는지가 그럼 중요해지는군요. 네. 아, 이거.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되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이거 맞나요? 네. 자, 야근까지 했는데 세금까지 내면 마음 아프잖아요. 남일 같지 않아, 지금. 일단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네.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어.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월정 금액이 210만 원 이하이신 자로서 생산직 근로자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능하신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업종을 좀 대폭 확대를 했어요. 업종이 되게 많아요. 한번 이런 거는 체크해 보시면은 아, 내가 야근까지 했는데 세금 안 내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괜찮다, 이거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5%씩 상향 조절이 됐어요. 1,000만 원까지 20%, 그리고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공제율을 적용을 했는데요. 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세공제 한도가 있어요. 그건 또 소득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벌수록 좀 많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부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저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 사실 간소화 서비스를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을 왜 번거롭게 저희한테 막 찾게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정말? 국세청에서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폐업해야죠. 일단 이게 법이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AI라든지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네. 사람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주택이 무주택자여야 되는데 뭐 오피스텔은 주택이냐 아니냐, 뭐 고시원은 예. 주택이냐 아니냐 네. 이런 판단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AI가 뭐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걸 국세청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항상 사람의 판단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번거롭게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를 다운받거나 출력하신 다음에 회사에 제출해 주셨잖아요. 네. 귀찮잖아요. 번거롭고. 그래서 우리 또 국세청이 또 개정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을 하고 회사는 그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주면 따로 자료를 다운받아서 제출할 필요 없이 직접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회사에다 제공하는 일괄 제공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국세청도 최대한 우리의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네요. 네, 국세청이 정말 납세자들의 편의, 항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공무원 아니세요? 세무공무원도 사랑합니다.